안녕하세요. 진평입니다. 전세권만 매각 무엇인지 아시나요? 좀 특이한데요. 거의 보기 드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전세권만 매각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전세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만 매각하는 경우는 많이 볼 수는 없는데 전세권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부동산 경매의 권리 분석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소유권이 있으면 여기 밑에 있는 딸려있는 권리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자, 근저당이 달려있고 1순위가, 뭐 2순위가 뭐 전세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 3순위가 뭐 압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순위가 가압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매가 부동산 경매 전세권만 매각이 아닌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이 소유권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밑에 있는 모든 전세권, 압류, 가압류가 전부 소멸이 되죠. 그래서 경매를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권리들을 소멸시켜서 원시처럼 깨끗하게 이 경매물권을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진행하는 이 전세권만 매각은 좀 다릅니다. 즉 여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있는 전세권, 이 전세권의 권리만 이전받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전입을 하고 플러스 점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잖아요. 보호를. 이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게 되면 이 권리, 이 임대차를 받은 임차권이라고 하죠. 임차권을 이전을 시킬 수 있나요? 이 이전은 반드시 소유자의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이거는 임차권을 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좀 얘기가 복잡해져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을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드리면서 이건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세권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자, 전세권은 매각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에 매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예를 들어 A였는데 누구 B한테 전세권을 이전을 시킵니다. 전세권을. 이런 경우에 소유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은 등기된 권리로 그 효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점유도 해야 되고 전입도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러나 전세권은 등기만 되면 모든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점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전세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부에 있는 일구에 있는 전세권만 비명의로 바꿔지기만 해도 전세권이 이전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전세권도 거의 보기가 힘든데 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전세권에다가 근저당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재밌죠? 여기 있는 근저당과 여기 있는 근저당은 완전 다른 근저당입니다. 여기는 물건을 담보한 근저당, 여기 있는 근저당은 이 전세권을 담보한 근저당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근저당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 그러므로 이 전세권이 중심이 되죠. 중심이 돼서 근저당, 경매가 넘어가게 된다면 말소기준 권리는 이 근저당이 되겠죠? 근저당이. 그래서 여기 소멸, 그리고 근저당을 최종 낙찰자 C가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의 권리는 뭐냐? 전세권에 대해서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권, 즉 전세가 막 끝나게 되면 이 전세권 금액을 소유자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으로 이전을 C가 받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입자 8천만 원의 전입자가 있는데 여기 뭐 전입자 미상, 확정일자 미상이 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미상이 아니라 여기 현황 조사서를 보시면 여기 써있죠. 전입세대람 내역에 김, 채무자 겸 전세권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 나온 채무자가 아까 이게 원래 경매가 진행됐다면 소유권이 있을 거고 소유권이 밑에 예를 들어 근저당 아까 그대로 써봅니다. 근저당, 전세권, 여기에 압류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가압류도 상관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 물건에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 근저당을 갚지 못한 소유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전세권자가 있고 여기에 근저당을 잡고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근저당, 이 전세권을 담보로 근저당을 잡은 채무자는 바로 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가 채무자로 보여지는 거죠. 채무자 겸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전입이라는 효력이 없죠. 전입이라는 효력이 제가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딸린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에서 전입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전세권에 넘기는 데는 상관이 없는 그런 영향이 없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이런 걸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전세권만 넘기는 거니까요. 자, 보면 증여를 받고 뭐 전세권 근저당이 쪼여있는데 이걸 등기부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로 봐보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전세권 8천만 원에 전세권 설정을 했고요. 이 7번이라고 써있는 걸 주등기라고 합니다. 주등기. 숫자 하나 써있는 걸. 그 주등기라고 하고, 여기 7-1은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 이 부기등기 효력은 주등기 효력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7-1이잖아요. 만약에 7이 삭제가 되면 7-1은 그냥 자동적으로 직권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등기는 주등기 밑에 뭐 딸린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세권 8천만 원에 돼 있고 이 전세권이 변화를 합니다. 전세권의 근저당을 설정했죠. 부기등기로 7-2죠. 그래서 이거는 전세권 7번 밑에 있는 놈입니다. 밑에. 그래서 이 전세권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그 근저당권자는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봐보시면 7-3 부기등기로 전세권 변경을 했는데 변경계약은 이 전속기한이 이 전속기간을 바꾼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 2일부터 했잖아요. 아까 처음에는 2018년 같네요. 2018년 4월 2일부터 했다가 이 전속기간 만기기간을 바꿨네요. 2020년 4월 1일까지였다가 이거를 10월 1일까지 바꿨죠. 그래서 10월 1일까지로 바꿨기 때문에 아직도 전속기간이 유지되는 중입니다. 이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권은 소멸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돈을 받아서 등기부가 소멸을 해야 지금 이 7번 등기부가 소멸을 해야 소멸된 겁니다. 전속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전세권의 설정이 남아있다면 물론 돈을 갚았는데 전세권의 설정을 소멸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전세권이 남아있다면 소멸하지 않은 걸로 보는 게 맞게 되겠죠. 이렇게 전세권을 변경해서 반환기간이 늘어났는데 이미 아까 잡았던 근저당에 의해서 이 앞에서 전세권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를 넘겨버린 거죠. 아무래도 이 전세권자는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반환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저당권자는 받아야 될 돈을 뭐 이자를 내지 않았다거나 그래가지고 이 전세권을 이렇게 경매로 넘기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전세권을 지금 8천만 원짜리잖아요. 8천만 원짜리인데 8천만 원 이자를 받았다. 그럼 소유자한테 8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 8천만 원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 물건 실거래 시세를 봐야 됩니다. 시세를. 이게 만약에 내가 8천만 원 달라고 해서 이걸 경매로 그냥 처음부터 경매로 바로 넘겨버렸다. 그러면 전세권은 얼마에 배당받을지 상관없이 소멸되거든요. 만약에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지금 이 전세권이 아니라 이 물건 전체를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전세권이 아니라. 전부 다 이 전세권에 비해서 전 물건 전체를 경매로 넘기게 돼서 5천만 원을 만약에 5천만 원이 낙찰이 됐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낙찰이 되면 나머지 3천만 원은 낙찰자 인수가 아니고요. 이 3천만 원은 전 소유자한테 개인 채권으로 남고 이 전세권자는 점유를 넘겨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낙찰이 될 건지를 알고 난 상태에서 이 물건을 얼마 입찰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세를 봐야 됩니다. 자, 실거래 시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59B입니다. 59B이기 때문에 자, 전세 시세를 봤더니 너무 오래됐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18년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크기 58A를 봐보면 2020년 7월인데 7천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8천 쪽으로 넘어가다가 다시 2020년 7월에 7천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물건도 7천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세권이 7천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이고, 게다가 이 물건 전체를 경매로 넘겼을 때는 이 전세 시세가 아니라 매매 시세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를 봐본다면 마지막 2017년 너무 오래됐네. 이것도 매매도 너무 오래됐고, 59를 봐보면 2017년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52제곱미터 봐보면 7,200. 52 더 적잖아요. 적은데 이거는 지금 2017년도 7,200. 너무 오래됐네, 이것도.
이건 없고요. 45가 2017년. 이건 너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얼마에 낙찰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뭐 매물은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 얼마에 낙찰될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물건을 입찰하는 데 있어서는 채권을 내가 이 전세권 금액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경매로 날려서 소유자가 8천만 원을 줬었으면 이게 끝났겠죠. 이미 이렇게 경매로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로 넘겼을 때 얼마의 낙찰이 받을 수 있을지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까지 계산을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물건 시세가 얼마 될까요? 시세를 또 물론 지금 현재 이 여기서는 전세권만 매각이지만 당연히 이 물건이 최종 경매로 넘겼을 때 낙찰 금액을 알아야만 그 낙찰 금액에 기해서 이 전세권을 내가 얼마에 인수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8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없거든요. 만약에 낙찰이 낮게 된다면 그밖에 못 받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는 다행히 이 전세권 전에 다른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전세권 매각에서 사는데 이 앞에 다른 권리가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그것까지 전부 다 고려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네요. 여기 미납한 이유 7,200만 원 받으면 미납할 수밖에 없죠. 이거 집을 사는 금액이 아닙니다. 전세권을 사는 금액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